23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22쪽, 23쪽.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22쪽, 23쪽을 보시면 이제 시가 나와 있고 다에는 설명문이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기가 없는 시죠. 다가 있긴 하지만 다는 사실 뭐 내용을 알려주는 애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보기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시의 주제 정도를 알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문맥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를 한번 눈으로 우리가 훑어보면 상황이 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1형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 이런 데서 상황이 안 좋은 거를 눈치를 우리가 챌 수 있을 것 같고 2형으로 내려가면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당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3형으로 가보면 못 잊을 계집의 집조차 없다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상황 자체가 부정이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가 있죠. 가는 이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근데 노래는 여기서 뭔가를 하려는 애다. 요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 메인 소재는 노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노래는 이 부정적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애.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읽었을 때. 보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될 텐데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잡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라고 하는 애는 그 상황에서 불쌍한 애를 보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애, 뭔가를 하려는 애, 이 정도까지를 납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 이제 윈터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 현대시를 볼 때 약속을 좀 하자.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별을 하면 슬플 것이다. 슬프지 않다는 말은 무조건 반어법이다. 이런 얘기가 전제 조건에 깔려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술 기억나세요? 예술. 우리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애를 무조건 긍정으로 좀 보자. 절대 긍정이다. 얘를 건드리시면 안 된다. 이유는 딱 하나. 시인이니까. 시인이 썼기 때문에 예술을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기억해 달라. 이런 얘기 했고요. 세 번째가 부모님이었죠. 부모님 건드리지 마라. 부모님은 그리울 거다. 현대시에서. 소설은 또 달라집니다.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안 좋았던 오해가 있었던 걸 풀어내는 과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담길 수 있어요. 소설은. 근데 시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해가 풀리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은 좋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약속을 하기로 했죠. 그랬다면 이 묘비명에서 보여야 되는 건 첫 번째 줄이죠. 한 줄의 시는커녕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줄게요. 요 두 개가 강력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줄입니다. 한 줄의 시, 소설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이런 2번 상황에 해당한다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상은 그입니다. 아까는 노래가 메인 대상이었고 소재였고 이번에는 그죠. 얘는 긍정, 부정, 부정이다. 요거를 충분히 납득해 줄 수 있었던 시. 요거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요게 승부가 되는 시가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제 파악해서 선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3-5번을 읽어볼까요? 3-5번. 자,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시인의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주제 파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5번은 완벽하게 틀린 게 보일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보기가 없잖아요. 다라고 하는 거는 읽어보면 이 작품 내용을 말해주는 보기가 아니에요. 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보기죠. 그렇다면 우리 판단에는 보기 없는 시가 돼야 될 거고, 이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단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게 요 세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1번으로 올라갈게요. 1번 문제. 자, 이걸 물었네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공통점 묻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이요. 현대시에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공통점 묻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개념어,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사의 특징, 요거랑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단순 효과와 주제에 대한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선지에 나와 있겠죠. 우리 이걸 판단해야 될 것이고. 자, 1번입니다. 이거는 밑줄을 긋까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여기다 밑줄입니다. 자, 왔으니까 총정리를 해놓을게요. 35쪽으로 점프해요. 거의 개념 박스가 나오거든요. 찾으셨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 청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와 관련된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를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자, 요거랑 같은 말을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 요 두 가지가 이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청자와 관련된 선지예요. 근데 얘네 둘은 약간의 판단 준거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는 뭘로 판단하죠? 뭐가 있어야, 판단 준거가 있어야 우리가 OX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부르는 말이 있으면 그냥 위에 건 맞아요. 철수야, 이렇게 부르는 말, 이게 나오면 당연히 말을 건네는 어투가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대명사 활용하는 거예요. 너나 너희는 몇 인칭인가요? 2인칭이죠. 2인칭은 무슨 뜻이죠? 1인칭이 화자, 2인칭은 청자잖아요. 청자가 된다겠죠. 이게 나와도 말을 건네는 어투는 무조건 맞아요. 세 번째,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어체. 자, 구어체 중에서도 존댓말이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존댓말을 한다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청자로 설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을 건네는 어투가 성립을 해요. 이렇게 얘를 만들어주는 애죠. 근데 다만 요게 나오잖아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는 말이 나오면 1번과 2번만 판단 준거가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청자를 써줘야 되잖아요.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는 건 청자를 지칭을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3번은 안 된다. 이거 똑같지만 차이가 조금 있다.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느껴줄 때 부르는 말이 나오거나 2인칭 대명사가 나와야 한다. 말을 건네는 어투는 조금 더 넓다. 경어체까지를 수능에서는 동그라미로 인정을 했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일 것 같은데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다 알겠지만 선지에 나오는 말이 요거죠. 지금. 그럼 판단 준거가 두 개가 약간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요런 애가 선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대화, 방식,
대화 형식, 대화 구성. 이 세 가지 말을 좀 기억할게요. 얘네가 나오면은 물어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냥 말을 건네는 어플을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주고 받아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묻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가 차이가 좀 있죠. 왼쪽 거는 일반적으로 말을 건네면 맞다. 근데 오른쪽 건 주고 받는 상황을 묻는 것이다. 요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요 세 개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얘네는 이제 얼추 비슷하지만 요게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요 말을 들어보세요. 요거가 나왔어요. 말을 건네는 어투 또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자, 요 얘기가 나왔다 하여 얘네가 무조건 진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판단할 건 이게 독백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독백이지만 껍데기는 말을 건네는 어투. 이런 느낌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평가원에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자의 독백으로 봐야겠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르다. 이 글색 박스 안에 있는 건 형식을 묻는 거예요. 써있는 형식. 근데 실제로 독백이냐 대화냐 여기까지 건든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쌤이 여기서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죠? 구분을 정확히 내려가 볼까요? 기출에 나왔던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거기 기출로 확인의 첫 번째 보시면 16학년도 6월 모평 나오죠? 자, 요거는 박스로 내려가 보시면 첫 번째 줄 청천 푸른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르는 말 나왔죠 지금. 외기러기 밑줄입니다. 외기러기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구어체까지 썼죠. 건네어 주명 뭐 이렇게 나오죠. 요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에 선지 볼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나오죠. 완벽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기러기 청자가 완벽히 설정된 거죠. 이 경우에 부르는 말하고 똑같다고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맞다. 이 정도가 되겠죠.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요. 35쪽에 두 번째 선지 보면 13학년도 6평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는 뭐가 다른 게 있네요. 의인화된 청자라고 나오죠. 그 밑줄입니다. 물어보는 포인트가 하나 추가된 거죠. 자, 청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청자가 이렇게 되면 의인화된 청자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사람은 아니어야겠죠. 그래야 의인화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똑같은 선지가 뭐냐면 요거죠.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선지를 요즘에는 더 많이 씁니다. 의인화 대신에 인격을 부여해요. 말을 건네는 상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시드를 밑줄 그어놨거든요. 쭉 보시면 꽃차, 그 다음에 나무 들어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백구야. 싹 다 의인어가 일어났죠. 그리고 말을 건네는 어떤 부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떤 당연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탄과 독백의 어조의 밑줄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하네요. 괜찮습니까? 독백의 어조라는 말은 반대잖아요. 얘는 말을 건네는 어조고. 그러면 여러분은 얘가 안 나오면 다 독백의 어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2, 3번이 없으면 독백의 어조라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밑에 작품을 보면 청자 설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어체를 쓰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독백의 어조 맞다. 이런 판단의 중고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4학년도 수능에 나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2002년 2학년도 수능에 나온 선지. 이건 선지만 읽어볼게요. 너를 청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독백의 느낌을 준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이 안 나와요. 그냥 혼자 계속 말해요. 이렇다면 이 선지 맞죠? 요거.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진짜로 독백 아닐까? 요거까지 건디고 알겠죠? 실제로 독백이다. 여기까지 건딜 수 있다. 요거 느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37점. 의인화된 청자 안 할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4학년도 9편. 요것만 별표입니다. 맨 마지막 선지예요. 무슨 형식이라고 나와요? 선지에 대화의 형식. 칠판 보시면 요건 거 알겠죠?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동그라미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분명히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말이 나오죠. 삼수에 너가 나오죠. 말을 건네는 어투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매화사잖아요. 친밀감 당연히 맞죠. 하지만 대화 형식이 틀렸다. 대답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요거까지를 기출들을 이렇게 보면 판단 준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청자와 관련된 선지 싸그리 정리해버렸습니다. 돌아올게요. 23점. 자,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유사한 식구를 반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짧게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할 거예요. 반복이 나오잖아요.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가 시어, 두 번째 식구, 세 번째 시행. 요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거는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어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 이렇게. 시어는 CSA 단어. 식구는요. 우리 왜 그죠? 영어 공부할 때 막 명사, 구호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까지 같이 보지 않던가요? 우리가 볼 때는 두 개 어절 이상을 묶으면 그게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만 반복됐다고 식구의 반복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구는 두 덩이 이상이 반복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행은요 한 줄 통으로 반복될 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요것만 파악하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두 가지 말이 붙을 수 있어요. 하나가 동일한, 또 하나가 유사한이에요. 다르죠 지금. 동일하다는 뭐죠? 맞아요. 완전 똑같아야 돼요. 토시 하나 다르면 안 됩니다. 동일한이 나올 때. 유사한이 나올 때는요 좀 달라도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요거 의미차를 정확히 보셔야 한다.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이 반복을 쓰면 효과 두 가지가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효과. 하나가 뭐였죠? 의미 강조죠. 무조건 의미 강조. 의미 강조를 틀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선지에서는 부각한다, 의미를 부각한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얘기겠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였죠? 운율감이죠. 운율감 무조건 준다.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복은 무조건 이건 돼요. 단 요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청산별곡 같은 거 보면 후렴구가 있잖아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게 반복된다고 의미가 강조되진 않죠. 왜냐? 원래 의미가 없으니까요. 의미가 있는 게 반복될 때 의미가 강조되는 거고, 운율은 무조건 되고요. 요 느낌까지 생각하시면 반복에 대한 얘기도 끝났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신 때 공부했던 화유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부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 그게 무슨 생물입니까? 무생물이죠. 얘를 생명력을 부여했다. 생물체로 표현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유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의인법하고 지금 달라요. 의인법은 뭐를 부여한다고 했죠 아까? 인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갔을 때 의인법을 묻는 거고요.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건 좀 더 넓어요. 의인법을 포괄합니다. 화유법이요. 사람이어도 되지만 사람이 아닌 생명체여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유는 이거고 의인은 이거다 이걸 막 분리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걸 따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인법은 화유법에 포괄됩니다. 무조건 맞아요. 단 동물을 사람처럼 이건 그냥 순수 의인법이죠. 근데 무생물을 사람처럼 이건 화유법에 포함돼요.
그거는 좀 납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멩이를 사람인 것처럼 돌멩이야 하고 말을 건넸어요. 인격 부여한 거 맞죠? 이건 생명력을 부여했다도 틀리지 않다고요. 그죠? 근데 다만 백구야. 원래 생명력이 있는 동물한테 사람인 것처럼 이건 의인법만 가능하겠죠. 화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집합이 좀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요 이렇게 막 찢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가르마를 막 타겠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런 게 없어요. 국어는. 그런 거 있잖아. 간결체가 나왔어요. 문장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잖아요. 그럼 몇 글자까지? 그런 게 없다고. 그게 국어예요. 그러므로 동그라미로 낼 때는 현저히 짧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짧을 거고 X로 낼 때는 누가 봐도 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만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막 경계를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려갑니다. 1-3번에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밑줄 그을게요. 의지를 지닌 존재. 이렇게 나올 때는 막 엄청난 대단한 의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나올 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조금 느슨하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막 극복 의지하고는 좀 달라요. 이걸 이겨내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스스로 할 줄은 아는 존재냐? 이게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극복 의지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3번이 되잖아요. 3번이 되는 이유가 가에서는 노래가 날아다니니까요. 노래가 날아다니죠. 가에 보면 막 날아서 가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면에. 사면 못 있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다.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맞죠. 노래가. 그러니까 의지를 지닌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인법 당연하죠. 활용법 당연히 되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로 내려갈게요. 나로 내려가면 박스가 쳐져 있지 않아요? 묘비명. 그 다음 줄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운 꿋꿋이 견디며 묘비는 살아남아. 견디며의 기출입니다. 얘가 뭔가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존재로 표현이 됐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의지를 지닌 존재 맞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여기서 됐고요. 넘어갑니다. 26쪽 오늘 주간 테스트로 풀어본 거 좀 보겠습니다. 꽃밭의 독백. 이거 아까 풀어봤죠? 답은 2거든요.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왔을 때는 막 킬러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평가원 기출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거기 옆에 시 옆에 약간 여백 있죠. 거기다가 써두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저랑 약속을 하자. 이건 문학 독서다 마찬가지예요. 공통. 자, 발문이 길 때가 있을 거예요. 발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냥 문제. 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래요. 1번 문제. 윗글의 시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반적인 문제죠. 우리가 수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2번을 봐봐요. 길어요, 짧아요? 얘가 일반적인 문제인가요? 좀 특수해 보이나요? 특수해 보이죠? 자, 이런 애는 명심할게요. 이럴 때는 정확히 정독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문제를 읽으시면 안 된다.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를 풀 때 창작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냥 OX하러 내려가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발문이 길어질 때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길게 설명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출제 의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게 일단 이 문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요. 애티튜드의 문제지 지금 다.
두 번째는요. 주석은 필독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게요. 주석이 달려있어요. 문학이야 문학. 주석이 달려있어요. 왜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면 수능의 고전시가나 주석이 많잖아요. 잘 보면 더 어려운 단어는 주석을 안 달아놨는데 약간 더 쉬운 나도 알 수 있을 만한데 주석이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선지를 뚫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걸 주석을 다는 겁니다. 근데 고3 수준에서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이 정도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고전 시간은 주석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거 현대시죠. 근데 주석이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나요? 그 맨 끝에 세 줄 시에서 완주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이 느낄 건 이게 현대시, 하물며 현대시의 주석이 달렸어요. 이러면 반드시 필독입니다. 이걸 읽지 않으면 시 해석이 안 될 거라는 걸 뜻해요. 제가 쌤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의 주제를 못 읽으면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주제를 읽을 때 이거 모르면 안 되나 보죠. 이럴 때 주석이 있다. 현대시의 주석이 있으면 일단 읽고 들어가라 무조건. 이거죠. 고전 시가야 문제를 풀면서 읽어야겠죠 주석을. 근데 현대시는 무조건 먼저 읽으세요. 중요할 거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보기 아까 읽어봤죠.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보기에 스토리가 나와요. 뭔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경우 출제 의도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소설인데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소설인데 이런 보기가 나오면 거의 100% 스토리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 둘 지문과 보기의 스토리를 비교해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라. 이런 출제 의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시로 들어가잖아요. 시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와 스토리를 연결해라. 시의 내용이 분명히 스토리랑 어떻게든 연결이 될 거다. 이게 아니라면 시를 해석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스토리를 알면 이 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거나 아니면 이 시에 나와 있는 얘기와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거나 얘가 부분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시 다음 얘기가 스토리거나 스토리 다음 얘기가 시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출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은 비교고요. 시는 연결 또는 해석에 뭔가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여기서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위에 거 두 개. 이게 니네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문학은 애티튜드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렇잖아요. 문학은 쉽게 나오면 누구나 다 맞아요. 누구나는 아니에요. 누구나 아니지만 한 4등급 하던 애도 다 맞을 수 있어요. 문학은요. 이번에 수능이 1등급 컷이 얼마였죠? 97. 화작 기준. 엄매가 어려워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다 치고 화작 기준 97이죠.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문학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된다. 2등급 컷은요? 93이에요. 그럼 2등급이라도 해먹으려면 문학은 다 맞아야 돼요. 독서는 오답률 80%짜리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여기서 딱 걸린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틀리고 다 맞은 새끼가 전체 4%가 됐다는 거죠. 근데 독서가 터무니없이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또 하나를 더 틀렸다?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은 문학은 이번 수능정도 난이도면 다 맞아야 돼요. 이변이 없어야 돼 나한테. 이변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꼼꼼해져야 될 때는 꼼꼼해져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다 있어야 돼요. 판단 준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변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유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패했던 재수생들. 국어를 우리가 안타깝게도 작년 앞에 봤던 6편, 9편 그 전년도 수 다 고난도였단 말이에요. 실수가 좀 있어도 그냥 좀 묻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좀 국어를 잘하면. 근데 이번 수능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수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을 망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등급 처음 받아봐요. 나 원래 1, 2등급인데 3, 4등급.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문학이 탄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누누이 말하는 게 문학은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판단으로 돌려놔야만 기복이 없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문학은 나에게 변수가 됩니다. 상수가 아니라. 근데 상수가 돼야 돼요. 화살처럼. 뭐 엄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독서론이라고 합시다. 독서론 다 맞죠? 그것도 아닌가요? 다 맞죠? 독서론도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하겠지만 독서론 같은 파트가 돼야 돼요. 문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 맞는다. 오답에 80%짜리가 나오면 틀리더라도 그냥 평상적으로 나오는 수준은 다 맞아야 된다.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판단 준거를 잘 만들어야겠죠. 에티튜드도 잘 만들어야 되고. 실수, 쌤 적절하지 않은 거로 봤어요. 아니 그걸 누가 들어주나 수능 끝나고 나서 너는 그러면 0.5점 더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에티튜드도 명확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얘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우리가 오답을 고르기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 1번 선택이에요. 바닷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 올라가 볼까요, 시?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가고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버렸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쌤 말을 타고 갔겠죠.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화자도 여기 갔겠죠 지금. 1번 적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주석 읽어보세요. 주석. 주석을 준 이유가 있네요. 이거 어디서 하는 독백이에요? 그의 집 꽃밭. 그럼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는 꽃밭. 1번 개 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는 다 상상의 나래네요 지금. 이해되시죠? 요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읽고 출발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안 읽고 출발하니까 막 상상의 나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석을 현대시의 주석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거 안 읽고 출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작은 에티튜드일 수도 있지만 두 문제의 답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이요. 산세.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이건 되게 쉽죠? 산세에 대해서 입맛을 잃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은 아니겠다. 2번 적절. 답은 2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1번을 고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1번이다 이건. 여기 있는 거 맞네. 이렇게 해버리면 오답이 될 수 있었다.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만 읽었다면 1번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대충 이런 스토리죠. 신모가, 사도가 신선수를 터득해서 서쪽 나라에 있다가 해동으로 가서 이제 박혁거세를 낳고 이제 거기 자리 잡고 뭐 이런 얘기인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주석 읽었나요? 주석의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를 떠나기 전이요? 그 위에 줄. 신선수행을 떠나기 전. 그의 집 앞에서의 독백이네요. 꽃밭에서의 독백이네요.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네 지금. 시는 여기인 거 맞습니까?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걸 준 이유는 이 두 가지 다예요. 자,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꽃이 뭘까요? 꽃은 내가 추구하는 대상인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제 뭐겠습니까? 뭔지 몰라도 신선과 관련된 거겠죠. 왜? 이거 떠나기 전에 여기서 꽃밭에서 부르시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오시죠?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네요. 스토리를 연결해서 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꽃의 의미를 잡아줘라. 이 정도가 이 보기를 준 이유라는 걸 깨달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기출 분석하다 보면 이거 스토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 뭐 많이 나온다는 게 매번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의도 파악을 명확히 하셔라. 어떤 식으로 답이 도출되나 정확히 봐라. 그리고 가끔 주석이 있는 현대시를 만날 거예요. 반드시 필도. 그럼 굉장히 쉽게 뚫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자, 이렇게요. 그러면 선지를 볼까요? 2번 선지는 뭐가 틀렸을까요? 네, 2번이요. 뭐가 틀렸을까요? 거기다 밑줄 긋까요? 고양을 그리는. 꽃이 고양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까? 근데 이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까지. 서쪽 나라에 있죠. 아, 물론 신선수를 터득할 때 딴 데 갔을 테니까 일단 주석을 보면 지금 이 독백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집에서 집을 그리워하다. 안 되겠죠. 고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거 아니겠죠. 틀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꽃의 의미 도출을 하라는 선지예요. 2번 선지가. 얘가 추구하는 대상은 꽃이잖아요. 그 꽃이 뭘 것 같아?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걸 풀으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네. 스토리하고 연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연결을 해서 아 이거 신선술 터득하러 가기 전이니까 얘가 추구하는 건 초월적 세계, 신선들의 세계 약간 이런 거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주석을 봤어야 돼요. 어디서 하고 있다? 집에서 독백을 하고 있다. 집의 꽃밭에서. 그래야 여기다 연결할 수 있죠. 지금 신선수행을 가기 전 꽃밭에서의 독백이다. 이게 파악이 돼요. 이러면 이 기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의 애티튜드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여기서 해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을 그리다. 틀렸어요. 고향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너를 옆에 둬도 그리고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고향에 있으면 그립지 않죠.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까 풀어봐서 아마 내가 실전에서 만났을 때 만약에 이걸 못 봤다면 그러면 아마 힘든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라는 거냐 이거. 이렇게 돼버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아주 쉬운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 오답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2번 문제 오답률이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만만하지가 않았죠. 애들이 못했다는 거죠. 그냥 생각을 고향을 그린다는 아예 눈에도 안 들어온 거야. 그냥 아 이거 뭐 하라는 거지? 막 이러다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28쪽. 자, 이거 개념어 좀 잡고 가는 페이지인데요. 자, 맨 위에 고뇌, 힘든, 괴로움, 내적 갈등 이렇게 나오죠? 내적 갈등 밑줄에다. 요거는 이렇게만 좀 써줄게요.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선지의 내적 갈등이란 말이 나오면 너무 좁히지 마시라. 천사 악마 나와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다. 이렇다면 무조건 내적 갈등은 맞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매우 좋은 상태만 아니라면 내적 갈등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부정으로 느껴요. 내적 갈등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를 부정으로 느낀다는 건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지고 싶은 욕구도 존재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넓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소설에서요 그냥 갈등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선지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갈등 이렇게 나오면 꼭 생각하실 게 외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외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나요? 예, 내적 갈등도 있어요. 근데 뭐 갈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야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갈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에서 이것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실수라고 말하는 어떤 오답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요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고 요 얘기 또 할까요? 반성과 성찰 기억나시죠? 반성과 성찰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넓히세요. 이것도 고뇌고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적 갈등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완전히 해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없기가 힘들다. 이런 거 또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성과 성찰은 무슨 뜻이었죠?
이거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런 뜻인 것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나 스스로의 삶의 태도나 인생에 대해 좀 되짚어보는 글이 나오면 반성과 성찰 이거 무조건 맞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18쪽 잠깐만 볼까요? 18쪽 18쪽 보면 가의 윤동주 바람이 불어 우리가 했던 시가 나오죠? 쌤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거를요 주제를 잡아야 돼. 우리가 보기가 없다 치자.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말할 거야 주제를? 괴로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연이 강력한 힌트라고 했죠.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이거는 나 스스로를 돌아봤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런 거 이 시의 주제를 반성과 성찰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단서야 단서. 시의 주제를 찾을 때는 독서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화제부터 딱 주고 방향 정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시에는 작은 단서가 주제를 보여준다. 그거를 출제자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단서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없었네요. 아까 주석도 주고 괜찮죠? 보기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주제 파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고뇌와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 아 이것도 해볼까요? 그럼 29쪽의 나를 볼까요? 29쪽의 나. 아 유명하시죠? 김수영의 사령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죠. 일련에서 게임이 끝나요. 그죠?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나를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죠? 반성과 성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괜찮죠? 반성, 성찰 어떻게 잡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 그 다음 마지막 30쪽의 맨 끝에 이제 어디 하나만 더 잡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힘내세요. 자 30쪽의 맨 밑에 보면 초월계와 현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현실을 부정으로 봅니다. 안 좋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안 좋다. 그래서 어딘가를 지향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 어디로 갈 거야. 여기 별로라서 어디로 갈 거야. 요거 있잖아요. 내가 지향하는 곳. 요거를 선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계, 초월적 세계.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구분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설에서요 초월적 세계라고 나왔어요. 소설에서 초월적 세계는 못 찾아야 돼요. 용궁 이런 거 있잖아. 하늘나라 이런 거 아니면 무슨 괴물이 사는 곳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소설에서 괜찮습니까? 근데 시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초월적 세계 무조건 틀리게요. 그딴 시가 어딨어요. 용궁을 노래한 시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느낄 때 이 초월적 세계라는 건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현대시에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곳. 괜찮습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곳. 그러니까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은 곳. 이런 느낌으로 초월적 세계라는 말을 쓴다. 어디서? 현대시에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요. 아까 지향하는 거. 좋아요. 사소 꽃밭의 독백에서 꽃을 지향한 거 맞아요? 나 현실에서는 입맛을 잃었다. 부정으로 느낀 거 맞죠? 그 꽃을 초월적 세계라고 말해도 맞다고 하셔야 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초월은 비현실이 아니다. 알겠죠? 뭔가를 넘어선 곳 이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비현실을 말하는 게 맞다. 소설에서. 무슨 소설이겠어요? 고전소설이겠죠.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초월적 세계가 나오면 하늘나라 찾으시면 돼요. 용궁, 비현실 이걸 찾으면 되고 현대시에서 초월적 세계는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선 공간이란 뜻이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 이거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볼까요? 추천사, 서정주 추천사 2연을 보면
산호도 성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때 이 하늘을 초월적 세계라고 말하는 선지가 나오면 맞다. 오른쪽에 볼게요. 유치원의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이런 게 나오죠. 추구하고 있는 곳이 나오죠. 이럴 때 초월적 세계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거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초월적 세계라는 말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승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38쪽. 이거는 그래도 써놓고 갈게요. 위에 박스는 반어와 역사. 이거까지만 할게요. 이거까지만. 쉽게요. 힘내세요. 반어가 뭐죠? 막상 또 이게 정리하려면 또 그죠? 딱딱 떠오르지가 않죠. 항상 우리가 앞으로 반어라는 말을 만나면 반대라는 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 반어는 반대죠. 뭐랑 뭐가 반대죠? 맞아요, 맞아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말, 표현. 요것만 따져주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반어를 물어보려면 속마음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속마음을 알아야만 해요. 그걸 못 잡으면 반어를 못 잡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속마음 또는 실제 의미. 그러므로 반어를 많이 출제하는 건 소설입니다. 왜냐면 앞뒤 맥락을 통해 그 말에 진짜 담긴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시에서는 많이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반어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어를 잡기 위해서 약속을 몇 가지 아까 했던 거. 이별하면 어떨 거다? 슬플 거다. 근데 애새끼가 괜찮대요. 나는 편안히 누워있어. 이별했는데 편안히 누워있다. 아, 반어다. 요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께서. 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예술은 긍정이다. 이런 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정도예요.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근데 소설로 가면 다 채웠죠. 읽어보니까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애새끼 한 명이 나와서 지금 시대가 태평천하래요. 그럼 작가가 생각할 때 이 그 인물은 진짜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가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 수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가는 반어적으로 썼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인물은 바보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작가가 볼 때는 반어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설은. 근데 시는 그걸 많이 내기가 어렵다. 이 정도. 그럼 역설은 뭐를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겉을 봐야 돼요? 역설은 겉만 보는 거예요. 실제 뜻이 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그냥 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은 실제 의미를 잡아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타고나면 제가 기름이 된다. 한국문의 시죠.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된대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역설법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역설은 실제 의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써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역설이다. 근데 우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역설은 이런 거 같아. 자, 보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 이거는 보편적으로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찬란한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어휘를 갖다 붙였죠. 이런 게 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찾아야 되는 역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부정인데 긍정 또는 너무 긍정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부정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시를 표현해 놨다면 그 역설이다. 이런 거를 좀 잘 찾으시면 된다. 그것만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비유와 상징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라서 잠깐 쉬었다가 40쪽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지만 문학을 많이 하겠다 말씀드렸죠. 문학을 먼저 쭉 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